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쿠안유 전 총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부녀와 2대에 걸친 인연이 각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리쿠안유 전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애도 성명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고인은 한 싱가포르 관계 발전을 위해 귀중한 지혜를 주신 우리 국민의 친구였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신 리 전 총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이렇게 애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국가의 통치자죠. 뭐 국가 수반이죠. 네. 그 대통령 행보 그 자체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가는 것은 뭐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 별세 때 가고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는 뭐 두 가지 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그에 따른 리쿠안유 전 총리의 한국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은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포퓰리즘, 그리고 인기 영합, 그리고 일종의 부정부패,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리쿠안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를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청명과 어떤 부정부패 척결이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이런 어떤 그 전국과도 무관치 않다라는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리쿠안유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이미지를 좀 쇄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영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장례식 때 10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가서 조문 외교를 펼쳤을 때 우리는 총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간다는 건 그만큼 리 전 총리와의 인연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좀 반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예전 사진 보면서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79년 10월 달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왼쪽에 있는 박근혜, 당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만찬장에서 건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리쿠안유 전 총리에게 훈장을 주는 모습. 79년 10월 19일. 이 시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25일인가 26일 날 26일에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엿새 전, 엿새 전에 리쿠안유 전 총리를 만났고요.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왼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습이 보입니다. 자,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했지만 통역을 했다. 대통령의 딸이 직접 통역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와닿지는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죠. 19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통역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영어의 통역의 의미를 떠나는 거겠죠. 뭐 그 당시 통역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다른 거죠. 그만큼 국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리쿠안유 총리에 대해서 뭐 싱가포르의 국부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지금의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반석에 올려놓은 그런 지도자다라는 평가에 인색하지 않는데, 아무튼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버지와의 인연이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아까 사진 두 장을 봤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리쿠안유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게 그때 79년도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던 거고, 그리고 통역에 참석했던 건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봐요. 대통령 아버지와의 만남도 생각이 날 거고, 또 아버지와의 인연이 대단히 소중한 것과 더불어서 이미지도 상당히 비슷해요. 리쿠안유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발 독재를 통해서 이제 국가를 부의 반석에 올려놓은 그런 지도자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권위주의적 지도자였단 말이죠. 독재자라는 표현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이제 통제 정치, 언론 집회 역사를 막았던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한때 세 마리용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얘기를.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리쿠안유 총리였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다. 그런 점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그 조문에 참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리칸유 전 총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제 부국하는 과정 이런 것에서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과 암 모두. 자, 그런데 리 전 총리도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3대 지도자는 중국의 덩샤오핑,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한국을 79년에 방문하고 나서 미국의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높게 상당히 평가를 했죠. 또 다른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은 번영을 이룰 것이며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강하게 의지를 보인 것에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 전 총리, 박정희 전 대통령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나라들을 어쨌든 세계 어쨌든 중진국 또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받는 것이고 서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구상에 사실 없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국가를 개발하는 과정,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비슷한 국가주의 경로를 밟았다는 점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과거에 어떤 동질감들, 공감대를 상당히 높게, 폭넓게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의 시선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다만 어쨌든 리관유 총리가 전 총리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강단이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이 강하다는 통찰력 있는 인물로 아주 모사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은 당시에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악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소간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좀 눈에 띄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좀 그늘이 졌다라는 평가도 하게 되면서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아시안 밸류를 놓고 상당히 설전을 벌인 바가 있거든요. 네. 이광유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시아는 서구 민주주의와 다른 독특한 경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독특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서구와 아시아가 별반 다르지 않고 같은 경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를 하면서도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측면이 있어서 어떤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관심을 주고 있었던 인물이었으면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칸유 전 총리가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됐던 서구형 민주주의가 과연 아시아에 맞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평가는 아직까지 단정 짓기 좀 이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4년도에 논쟁이 된 그런 사건인데 그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서구의 물질 물면 그 문화에 있어서 아시아가 그게 따라간다는 것이 아시아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즉 문화적 숙명론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문화적 숙명론에 대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문화가 아닌 것이고 가장 숙명적인 것은 민주주의다. 이게 설전이 벌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칸유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지금 조문을 하러 간단 말이죠. 장례식 참석하러 간다는 건데 그것이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2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통치적 이념과 철학 이런 부분들이 리칸유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과 철학에 굉장히 부합된다는 그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치 스타일은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칙 아니겠습니까? 원칙, 그다음 부정부패, 그다음 투명성 이런 것들인데 리칸유 총리가 독재자였냐 독재자지 않았냐 이런 논란 차치하고더라도 그때그때 싱가포르를 세계 8위의 북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그러한 통치적 이념과 철학에서 기인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와의 선대와의 인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통치 이념에 있어서 국가적 지지, 국민적 지지 이런 것들을 리칸유 총리의 장례식을 통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국민에게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칸유 총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뭐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독재자적인 그런 통치 행태도 보여왔고 아시아적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싱가포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독재라는 그 체제 자체를. 사실 싱가포르 체제는 정치와 경제가 상당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냄새도 굉장히 강한 국가고 말이죠. 아마 사회민주주의적으로 그러한 통치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통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지적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리쿠안 유 총리가 상징된 두 단어는 경제 부국과 부패 해소였거든요. 부패 조사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리쿠안 유 총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마 현재 싱가포르 부국으로 하는 하나의 원동력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리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부패와의 문제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게 이 총리는 어쨌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 처벌과 단속을 대단히 단순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좀 이렇게 좀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 김영란법을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 뭐 10월 달 1년 6개월 동안 유예를 했고 또 그 부분도 상당히 뭐 어떤 누더기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총리는 어쨌든 간에 처벌에 있어가지고, 이 부패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업무의 연관성 같은 거, 우리말로 직무 연관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떤 뭐 호화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뇌물수수의 증거가 될 정도로, 물론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배울 필요가 있다. 청렴하고 부패한 나라, 부패한 것을 일소한 데 있어가지고 이관희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는 이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지나치게 그 극찬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다. 부패를 정말 일소했던 그 이관유 전 총리의 그 철학, 인식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리쿠안 유 총리의 통치적 기반은 이겁니다. 강력한 통치를 기반해서 국가를 견인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서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싱가포르를 어떻게 견인해야겠다 그런 철학적 기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리쿠안 유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리쿠안 유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좋은 말을 엄청나게 했죠. 79년도 그 당시 그 방문했을 때도 지금도 뭐 회자될 정도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게 자신의 의지를 다 소모시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지 않는다.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가의 백년대계, 즉 미래를 보고 국가를 견인하는 그 모습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감동적인 시스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리쿠안 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국정 진영의 최악 중에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부정부패도 뭐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그 어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적어도 지도자들은 국가의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20년을 보고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포퓰리즘과 인기 영합에 얽매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좌우우면하지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단시간에 평가받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국가 현실을 비춰보면은 상당히 뼈아픈 얘기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관유 총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뭐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재산을 뭐 부정적으로 축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비되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부패 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됐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960년에 이미 부패 방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패 조사국을 총리 직속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어떤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까지 이 조사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실시하면서 이런 것들 뿌리를 뽑아낸 건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공수처, 공직비리 수사처 설치하는 것 문제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적폐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좀 효과를 보기 위한 측면도 아마도 이제 방문에 상당히 이제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리쿠안 유 전 총리 뭐 이력을 살펴보면은 뭐 아주
부유한 중국인 이민자 집안에 네. 태어나서 영국의 명문 대학에서 수학도 하고 젊은 나이에 정당도 만들어서 뭐 30대 총리가 돼서 31년 동안 이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국민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밥과 쌀, 예, 돈 쌀. 이런 걸 얘기하지 자유 뭐 이런 건 얘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뭐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다.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런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고 그것이 이제 산업화 논란, 우리의 산업화 논란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리ኳ노 전 총리에 대해서 국정 철학이 맞나 틀리느냐 이런 것은 뭐 대단한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ኳ노 전 총리가 통치하는 그 스타일은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카누 정치가 싱가포르를 절대 부국으로 만들어 놓긴 놨습니다만 부가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아니면 인권을 우선하냐 부가 우선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가치적 논란이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싱가포르가 부국이 돼서 국민들이 그 부에 흡족해서 살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것들이 오랜 강압적 통치와 강압적 법 제도 속에서 기어오는 일종의 국민의 길들이기식이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한 사실상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라고 이루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리카누 전 총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싱가포르의 가치적 평가, 거기에 대한 민주적 평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섣불리 평가하는 것보다도 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행보를 통해서 장례식에 조문을 갈 정도로 리카누 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각별함 그리고 애정 그리고 국가 대 국가에 대한 외교적 예우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씀하셨는데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지금 리카노 전 총리에 대비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 민주주의 앞에 한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정당하지 못했던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합리화, 정당화, 합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식어였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그 아시아적 가치,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게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식 용어로 환원한다면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문제예요. 산업화와 민주화는 다 소중한 것들이고 어느 하나 없이는 어느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물질적 부의 물적 토대가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적 가치란 측면에서의 싱가포르의 관점하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테타로 집권한 정권을 정당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유신을 정당화하는 것들이었고 이 지금 싱가포르는 우리와 많이 다른 게 말이죠. 싱가포르의 면적이라는 게 서울보다 조금 넓은 면적입니다. 인구는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고 그리고 천연자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고 물론 우리나라도 부전자원이 대단히 적은 나라긴 합니다만 그런 나라에서 뭔가 부를 이룩하기 위했던 그렇기 위해서 언론 통제도 좀 했고 집회와 시위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했던 건데 그러면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산업화를 위해서 민주화가 희생됐고 말이죠. 개발 독재라는 통치 방식을 동원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이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인식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싱가포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고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평가들 사실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지금 잘 살게 된 세계 뭐 부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 그 이면에 어두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관우 총리에 대한 평가와 사실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뭐 빈부격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조사들이 있는데 미국 갤럽에서 이제 2012년에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지 않는 나라로 싱가포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우리가 추정해 보기는 여러 가지 규제, 감시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지 올의 한 1984랑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불행한 나라에 이제 그 군에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행복한 이것이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전날 웃은 적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존중받았다고 느끼는지, 뭐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날 느낌들을 가지고 감정적 상태를 놓고 물어봐서 평가를 한 것인데, 근데 거기 불행한 나라의 이제 상위권에 속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실 여러 가지 잘 사는 나라에 비해서 사실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부가 사실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실 이것이 퍼져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한 조사에 보면 2012년 건데요.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국민들이
한 56%가 응답을 하고 예,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니까 이 이런 행복- 어두운 면들이 많이 사실은 함께 있는 점도 알아야 될 것 행복 같습니다. 지수가 한때는 뭐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이제 지적이 됐었죠.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방식대로 싱가포르의 어떤 경제 개발 정책이 분명히 했다. 이 통치에 있어서 그 환경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같을 수는 없죠. 싱가포르는 인구 500만의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통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쉽게 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전혀 다른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대 권력이부터 시작해서 헌법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통치 환경에 있어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은 싱가포르에 대한 이관유 전 총리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통치 스타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자칫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걸로 자꾸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설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박근혜 대통령 조문에서는 좀 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 개발 독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경제 성장 과정이 저희가 주관적으로 뭐 비슷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세계 석학들이 다 이미 비교를 하고 분석이 끝난 거고 근데 다만 평가가 조금 엇갈릴 뿐이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분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영국 식민 통치 우리는 이제 일제 또 한국전도 겪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요. 그다음에 말레이 연방에 합류하다가 합류도 못한 그런 아주 가난한 어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리카뉴 전 총리가 총리를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400달러였는데 지금은 5만 달러가 넘어서 세계 경제 규모로는 8위.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국민들은 행복하냐? 분명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데 국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표정도 잘 웃질 않고 밝지가 않다. 그런 면들이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절대 빈곤의 문제라든지 절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인간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의 그 척박한 그 정치 환경도 그랬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칸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비록 31년의 독재 정치였습니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일정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국민들이 느끼는 아까 뭐 다들 행복지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아들이 또 지금 총리를 맡았는데 이러한 그 통치 방식이라는 게 5만 달러까지 와서 세계 8위의 그 뭐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런 단계에서 과연 국민들에 대한 이런 계속 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의 나라 얘기를 굳이 우리가 뭐 걱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싱가포르의 통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 같은 것들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심한 이제 표현들 언론에서 하는 표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사는 이제 북한이다. 통제가 워낙 심하니까 또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좀 심한 편이긴 하네요. 보모 국가라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보모 국가가 사실 국민들의 굉장히 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내밀한 부분까지 관여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불임 수술을 실제적으로 이제 권고를 했던 경우도 있겠고요. 이제 껌을 못 씹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흡연하면 한 80만 원 벌금을 내고 또 쓰레기 무단 투기해도 마찬가지. 또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걸렸을 때 또 80만 원 정도 벌금을 내고요. 또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또 벌금을 내고. 물론 이제 걸렸을 때 문제들인데 사실 보면은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어떤 개별적 자율성 이런 부분을 사실 제고하고 증진시키고 고양시키는 이제 이런 측면이 사실은 완전 다른 이제 통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과거에 보면은 그 태영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태영이 곤장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제 세게 때린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가볍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5대다고 하면 한 번에 5대를 때리지 못하고 그냥 심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며칠을 간격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 부산 서면인가요? 쓰레기 투기하는 거 치우지도 않았는데 거기 태영 선수 곰장을 매일 맞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면 몇 년 전이죠. 미국과 어떤 이제 미국인 관광객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이제 뭐 큰 것도 아니죠. 태형을 맞는데 미국의 자존심을 상당히 이제 뭐 상처를 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사실 있었죠. 미국과 이제 싱가포르 간에 그런 자존심 싸움들이 좀 있었고 결국에 이제 태형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적합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군기가 상당히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국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싱가포르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간다라고 누가 물으면 거기 가서 참 조심해야지 이런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법과 질서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권이 먼저냐, 부가 먼저냐, 법과 질서가 먼저냐, 이게 계란이 먼저냐, 사실 닭이 먼저냐의 논란과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역사적 평가는 유부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태형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싱가포르의 가장 대표적인 태형 제도죠. 그래서 지적하셨던 게 이제 93년도에 마이클 페이 사건이 이제 전 세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권장 6대인데 그냥 권장 6대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입회시켜 놓고 상처가 터지면 거기에서 소독약 발라주고 또 때리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좀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았죠. 잘못 오해가 된 부분. 왜냐 그러면 태형이 그렇게 이제 무조건 그렇게 태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아주 악의적인 사건에 있어서 태형을 집행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도 99년도에 한 사람이 태형을 받았죠. 호텔에는 여조공을 추행하다 보니까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태형도 맞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화적 기인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그 태형 제도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인권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인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제가 1987년도에 그 싱가포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해외 자유화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바로 갔어요. 갔는데 싱가포르 가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담배를 단속을 하더라고요. 담배 피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에서 담배 지금은 요즘 우리나라 뭐 강남에 이런 데 담배 피우면 벌금 내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뭐 담배 천국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때 담배를 피면 벌금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다 걸리면 귀국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제가 나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정도로 통제가 강했던 나라예요. 이미 1987년도에 아마 그런 것들이 싱가포르가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치 형식은 개발 독재였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그만큼 어떤 부분은 제약이 있었다. 이런 사실관계는 이미 평가는 다 끝났는데 그런 싱가포르에 대해서 리카뉴 전 총리에 대해서 뭐 개발 독재냐 아니냐라는 논란 자체는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쪽으로 해서 과연 필요했느냐 그 시대에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논의 자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혀버리면 그것도 합리적인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게 뭐 외국의 인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와 많은 부분이 겹치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환경 그리고 개발 과정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비판할 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인에 대한 추모에 더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국가 최고 재건 회의의 신분, 그 사실상 국가 수반이죠. 케네디 장례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당시 장례식 참석한 것들 두고 계속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문 외교였다. 원조를 받기 위한 어떤 평가였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조문을 간 거, 장례식 참석한 이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류카뉴 전 총리에 대한 통치적 스타일이 워낙 세계적 독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통령 행보 자체가 어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이냐 아니면 그것을 같이 일맥상통하게 같은 투영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냐 이런 논란은 어차피 대통령 행보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뭐 일시적이겠지만 이제 국장이 29일 날 열리는데 일시적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장의 조문을 하고 하면서 통치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분간 짧은 기간이겠지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 외에 박근혜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지방 선거 때문에 유세를 하다가 이른바 그 면도칼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하필 리카뉴 전 총리가 방문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움도 얘기하고 했다는데 이 아침에 멀쩡히 만나서 서로 안부를 나눴는데 나중에 이 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을 들었다. KUB는 편지도 보내주셨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아버지 그리고 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과도 좀 인연도 있고 해갖고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 정상이다. 이런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리카누 전 총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리카누 전 총리 싱가포르의 통치 스타일, 개발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세 분 패널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